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천지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잠깐 하천지형을 보고 하천지형을 마무리하고 해안지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믹공유하천하고 자유공유하천을 배웠는데 가믹공유하천은 산지 사이를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이고 자유공유하천은 평지를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을 자유공유하천이다. 자유공유하천은 하천이 흐르면서 하천의 측면을 침식하면서 하천의 유로가 변하기 때문에 하천에 흐르는 길, 즉 유로가 변하는 하천을 자유공유하천. 하천 주변에 이렇게 등고선이 적고 평탄한 지형이 보이면 그냥 자유공유하천. 하천 주변에 평탄한 지형이 안 보이고 주변의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 산지만 보이면 가믹공유하천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형도에서는 이렇게 산이 주변에 등고선의 간격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산이 되겠죠. 산 사이를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을 가믹공유하천. 감자가 새길감자, 산골짜기 감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골짜기를 깊게 파고 들어간 하천을 가믹공유하천이다. 가믹공유하천 주변에 이제 하천보다 약간 높은데 평탄한 지형 이런 것들은 하안당구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공유하천은 이런 하천 주변 지역이 등고선이 없어서 이렇게 평탄한 하천 주변에 이렇게 평야가 이렇게 많은 이런 지역들 사이를 흐르는 것들을 자유공유하천이다. 자유공유하천은 하천이 흐르면서 하천에 흐르는 물들이 힘이 있어서 하천 옆을 침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는 유로가 하천이 흐르는 길이 자꾸 바뀌는 하천들을 자유공유하천이다. 자유공유하천 주변에는 평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논이 많이 있으면 평야다. 등고선이 많이 조밀하게 있으면 산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에서는 하천이 흐르면서 하천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방향으로 공격하게 되면, 즉 공격한다는 얘기는 침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이 자꾸 깎여 나가겠죠. 그러면 하천이 자꾸 깎여 나가게 되면 이쪽이 많이 침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고, 다시 이제 여기서 하천이 돌아서 이쪽을 공격하게 되면 이쪽이 침식이 되겠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때리면 이쪽이 침식이 되겠고, 그래서 하천이 생겼으면 여기가 침식이 되면 그 반대쪽은 퇴적이 되고, 이쪽이 침식이 되면 반대쪽은 퇴적이 되고, 여기가 침식이 되면 이쪽이 퇴적이 되고, 그래서 침식되는 쪽은 하천이 그쪽을 공격하면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속도 빠르고 침식을 많이 해서 수심도 깊어지고, 반대로 퇴적된 지역, 이런 쪽 침식되는 쪽이고 퇴적되는 지역 쪽에서는 수심도 낮아지고 유속도 느려서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하천이 구부러져 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계속 침식해 가지고 하천이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연결이 돼 버리면 이제 하천이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돌아서도 흘러오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만 육지로 남고 이쪽에 물이 되고 이쪽도 사방이 다 물로 이렇게 둘러싸이면 섬이 만들어지죠. 하천의 가운데 있는 섬을 하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하천의 가운데 있는 섬을 하중도. 서울의 여의도라든지 저 춘천에 가면 남이섬이라든지 하천의 가운데 있는 섬들을 하중도. 그 다음에 소뿔처럼 생긴 호수를 우각호. 하천이 이렇게 과거에 흘렀었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하천이 이쪽 방향으로 주로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하천이 적게 흐르게 되면 유속이 느려져서 이쪽은 퇴적이 일어나게 돼요. 하천의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이 다 퇴적이 돼가지고 하천이었었는데 퇴적이 되고 이 끝에만 조금 호수로 남아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천이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를 때 이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쪽이 수심이 깊다고 그랬죠. 수심이 깊은 쪽 이런 데가 다 퇴적되고 수심이 깊은 쪽만 남아있으면
소뿔과 같이 생겼다. 소우자 뿔각자를 써서 우각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하도는 구는 자 옛구자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여기서 도는 섬도가 아니라 길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이렇게 흘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지금은 이제 퇴적돼 가지고 하천의 흐름이 느리면 퇴적이 된다고 그랬죠. 퇴적이 돼서 이렇게 하천이 없어지고 수심이 깊은 데만 좀 남아서 우각호. 하천이 과거에 흘렀던 길이다 해서 구하도. 하천의 가운데 있는 섬을 하중도, 자유공유 하천에서는 이렇게 하중도, 구하도, 우각호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 하천을 보게 되면 하천은 이렇게 A쪽이 상류 쪽이 되고 B쪽이 하류 쪽이 되겠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수계는 이쪽에 하천이 있고 비가 와서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갈라지는 경계, 나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물이 나누어지는 경계, 하천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분수계다. 분수계 안에는 요 A에서 B로 흐르는 하천의 요 면적이 이 하천이 만약에 뭐 전주천이다 하면은 이 테두리 안으로 떨어지는 비들이 요 하천으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게 전주천이다 하면은 요 면적을 전주천의 유역이다. 비가 와서 전주천으로 흘러오는 곳을 전주천의 유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A쪽이 상류 쪽이고 B쪽이 하류. 나무처럼 생겼죠.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이 하류 쪽이 되겠고 거꾸로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가 되겠죠.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상류와 하류. 상류에서는 이렇게 지류들이 만나서 하류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A쪽에서 흘러오는 놈,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 다 만나서 이렇게 B쪽으로 다 모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류 A쪽과 하류 B쪽의 특색. 상류 쪽은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이 수심도 깊고 유량도 많고 그 다음에 하류로 갈수록 여기서 산에서 굴러 풍화돼서 나온 돌들 이런 자갈들이 A쪽에서는 아직 하천을 통해서 많이 운반이 안 됐기 때문에 모난 자갈이겠고 하류 쪽으로 갈수록 둥근 자갈로 자갈들이 자꾸자꾸 흘러가면서 굴러가면서 갈아져서 둥글둥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많아지고 수심도 깊어지고 둥근 자갈이 자꾸 둥근 정도를 원마도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둥글둥글한 자갈들이 더 많아진다. A쪽보다는 B쪽이 더 둥그러진다. 항상 나무 모양으로 생각하고 A쪽이 항상 상류, 저기 하류. 여기서 하천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쪽이 상류, 여기가 하류가 되겠죠. 얘보다는 이렇게 분수계 쪽에서 비가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하천의 흐르는 방향을 이해해서 여기서도 여기가 상류, 이쪽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쪽이 상류, 이쪽이 하류. 이렇게 하천이 흐른다면 여기가 상류, 이쪽이 하류.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가 상류고 이쪽이 하류가 되겠죠. 어떻게 방향을 바꿔서 그려도 거꾸로 그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면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주시, 나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나주는 이제 나주평야, 익산은 호남평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형도에서 보면은 산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다 논만 보이고 하천이 보이고 하천이 꼬불꼬불 흐르면 공유하천, 평야에서 꼬불꼬불 흐르면 자유공유하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범람원 가보죠. 범람원은 홍수가 일어나는 평야를 범람원이다 이렇게 했죠. 홍수는 하천의 하류에 평탄한 곳에서 잘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범람원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람원은 이제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평야에서는 자유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우각호도 보이고 구하도도 보이고 하중도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충적층이란 얘기는 퇴적된 층을 충적층이다. 범람원은 홍수가 일어나면 흙이나 모래를 뭐 토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흙토 모래사 이런 것들이 퇴적된 지층을 범람원이다. 대신 퇴적될 때 가까운 자연재방에 많이 퇴적이 돼서 자연재방이 지대가 높고 또 가까운 쪽에 모래나 흙 중에서 흙보다는 모래가 무거우니까 가까운 데에 모래와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가까이 있어서 모래가 많이 쌓였다. 모래를 이제 조립질, 그 다음에 배후습지에 쌓인 진흙 같은 걸 미립질, 세립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배후습지 쪽에는 뭐 진흙과 같이 미세한 친구들이 많이 퇴적됐고 자연재방은 모래와 같은 애들이 많이 퇴적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주변에 등고선이 안 보이고 맨 논만 보이니까 자유공유하천이겠죠. 자유공유하천을 우리가 이렇게 한 거 바꾼 것을 직강공사다 이렇게 배웠죠. 하천을 홍수 방지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직강공사하게 되면 수질오염도 심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나 우리가 논농사를 지으면서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직강공사를 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도에서 보면은 낙동강이 이렇게 동낙동강, 서낙동강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섬처럼 생긴 친구가 있죠. 낙동강 하구에 흙이나 모래가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친구를 우리가 삼각주다. 강의 하구, 이게 이제 바다가 되겠죠. 바다 쪽에다가 강의 하구에서 이렇게 퇴적된 것을 삼각주다. 우리나라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막 간조 때 바닷물이 먼 바다로 이렇게 간조 때 해안선이 후퇴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흙이나 모래가 간조 때 먼 바다로 끌려가서 대체로 삼각주가 잘 발달이 안 된다 했는데 낙동강 하구는 조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구 중에서 낙동강 하구 이렇게 삼각주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쪽이 부산이 되고 여기가 김해가 되고 여기도 삼각주도 원래 김해인데 부산광역시가 자꾸 커지면서 여기도 부산의 강서구로 이렇게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죠. 강서구란 얘기는 부산광역시에 속하죠. 과거에는 김해여서 김해평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낙동강 하구뚝이 있네요. 낙동강은 한강은 하구뚝이 없지만 이렇게 하구를 막아서 뚝을 쌓아서 염해 방지를 위해서 하구뚝을 만들었다. 금강이나 낙동강, 영산강에는 이렇게 하구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림에 가서 하안당구를 보게 되면 하안당구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있다고 그랬죠. 자유공유하천 주변에는 하안당구가 안 나타나겠고 저 상류 쪽 융기가 되면은 감익공유하천으로 자유공유하천이 변하는데 하안당구를 보게 되면 여기가 현재 하천이 되겠고 여기가 자연재방이 되고 배후습지가 되고 여기는 하천보다 꽤 높은데 평탄한 걸 여기가 이제 현재 하천이 있는데 평탄한 곳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면 하안당구다. 집안이 융기할 때 융기하게 되면 하천은 하방 침식을 해가지고 아래로 하천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융기하면 하천은 하방 침식이 일어나서 하천이 자꾸 땅 밑으로 파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 옆에 평탄했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하천보다 높은 데 위치하게 되죠. 이런데 우리가 파보면 이제 둥근 자갈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원래 둥근 자갈은 여기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하천가에 있던 둥근 자갈들이 이런 데 쌓이겠죠. 홍수가 여기까지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는 둥근 자갈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고 과거에 하천이 이렇게 여기까지 높았을 때 넘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둥근 자갈이 보이면 우리가 하안당구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낙동강이 보이겠죠? 낙동강이 있고, 이쪽이 김해고, 여기가 이제 부산광역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바다였었는데, 흙이나 모래가 이렇게 퇴적된 걸 삼각주다. 우리나라 삼각주는 잘 발달되지 않은데, 낙동강은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요 지형도는 딱 봐도 등고선이 별로 없고, 주로 논이나 이렇게 거의 평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범람원이다 이렇게 배웠죠. 범람원은 홍수가 일어나는 평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하고 B하고 보이죠. A는 여기에 마을이 이렇게 동그란 네모난 까만 점들은 취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과수원이 되겠고, 이 친구는 밭이 되겠고, 그래서 자연재방은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서 취락이 발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배우습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홍수 때 잠긴다고 그랬죠. 홍수 때 위험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자연재방 쪽에 이렇게 집들이 있겠네요. 집들이 하천 옆에 보이게 되면 자연재방이다. 지대가 높다. 홍수 때 배우습지보다 피해가 적기 때문에 자연재방의 취락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지대가 높으면 논으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과수원이라든지 밭농사로 이용하고, 논농사보다는 과수원이나 밭농사, 그 다음에 배우습지 쪽에는 우리가 논으로 이렇게, 논으로 된 데들은 배우습지가 되겠죠. 이놈도 배우습지, 여기도 배우습지. 그래서 B쪽은 배우습지, 하천 옆에 A쪽은 자연재방. A쪽이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퇴적이 많이 됐다고 그랬죠. 자연재방. 퇴적이 많이 돼서 지대가 높아서 홍수의 피해가 적다 했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조립질, 입자가 큰 놈들이 많이 쌓였다 했고, 그 다음에 B쪽은 배우습지가 되겠죠. 여기가 자연재방, 여기가 배우습지. B쪽은 주로 이제 우리가 논으로 많이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다. 입자가 작은 밀입질, 세립질이 퇴적됐다. 홍수 때 잘 잠기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하천지형은 거기까지 하고 해안지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안지형. 자, 우리나라 해안의 특색 가면 첫째 동해안과 주로 이제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비슷하니까, 근데 서해안하고 황해안하고 여기서는 이제 공식 명칭은 황해안이 되겠죠. 서해안이 아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바다를 우리가 국제 명칭으로 옐로우시다, 황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선생님은 서해안으로 많이 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같이 우리가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로 저 바다의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동해안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동해안부터 보면은요, 동해안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안선이 매우 단조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동해안들은 단조롭다, 해안선이 심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동해안은 왜 해안선이 단조롭냐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태백산맥 이쪽이 함경산맥이 이렇게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달리죠. 산맥이라고 하면은 동쪽이 융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안선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안선하고 산맥이 평행하면 이렇게 대체로 해안선이 단조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이유가 융기해안이게 되면 해안선이 단조롭게 되죠. 융기했다는 얘기는 땅이 바닷속에 있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해저로 들어가 보면 해저는 침식을 받지는 않겠죠. 육지에서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퇴적만 되겠죠. 퇴적이 된다는 얘기는 지대가 낮은 데가 쌓이겠죠. 그래서 해저는 그렇게 지형이 침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하지가 않고, 퇴적만 받는데 지대가 낮은 데부터 쌓이니까 그래도 바닷속은 육지보다도 지형이 단조로운 편이죠. 그래서 해저 지형이 융기에서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단조롭게 되겠죠. 그렇지만 서해나 남해는 빙하가 끝나고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해수면이 100m 이상 올라오게 되면서 서해나 남해는 폭삭 육지가 잠기게 되죠. 육지란 놈은 육지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고,
이거 뭐 빗물이고 하천이고 간에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침식을 하겠죠. 침식을 하는데 단단한 놈은 침식을 덜 받고 약한 데는 침식을 많이 받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별 침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육지는 차별 침식을 받기 때문에 어디는 침식을 덜 받아서 높고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잠기게 되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동해는 이렇게 융기했기 때문에 단조롭다. 산맥의 방향이 해안선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단조롭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 밖에 동해안의 특징은 서해보다 훨씬 수심이 깊죠.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2000m, 3000m 이렇게까지 깊죠. 서해는 제일 깊은 데가 한 80여 m 밖에 안 되고 남해도 뭐 제주도까지 가봐야 한 100m 안팎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동해는 막 2000m, 3000m 이렇게 서해나 남해보다 훨씬 깊고 동해는 우리나라에서 서해는 아무래도 서해는 뭐로 갖춰져 있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이렇게 내해 형태이기 때문에 동해는 외해 형태고 동해가 서해보다 훨씬 파도가 세겠죠.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다. 파도하고 파랑하고 파도, 파도라고 해도 되고 파랑이라고 해도 되는데 주로 우리는 파랑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래서 파도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동해안으로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융기해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색, 파도가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색들이 있겠네요. 자 우리가 융기하게 되면 앞에서 하천지형에서 하천 옆에 하안당구를 배웠죠. 바닷가에서는 해안당구가 되겠죠.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하천 옆이나 바닷가나 이렇게 평탄한 지형이 땅이 융기하게 되면 이렇게 지형이 평탄하게 침식을 육지가 됐고 이게 바다라면 바다가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랬죠. 땅들이 이렇게 침식을 받아서 침식 기준면보다 낮게 침식은 안 되지만 침식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땅이 융기하면 땅을 올리려면 선생님이 힘드니까 선생님은 그냥 바다를 내릴게요. 똑같은 원리가 되니까 땅이 올라갔는데 그냥 바다를 내리겠습니다. 그냥 바다가 가만히 있고 땅이 이렇게 융기하면 또 다시 그리기가 힘드니까요. 바다를 내렸어요. 땅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바다가 내려가면 바다는 침식 기준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침식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침식을 받아서 점차 땅들이 사라져 가겠죠.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에 바다에 의해서 평탄한 지형, 과거 바다에 의해서 평탄한 지형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안당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안당구는 하안당구와 마찬가지로 땅이 융기해서 만들어지는 게 해안당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는 땅이 융기했기 때문에 해안당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세다고 그랬죠. 그러면 침식을 받아가지고 침식 지형이든 이제 거기서 퇴적 지형이든 이렇게 만들어지겠는데 파도가 세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모래해안, 서해는 파도가 약하니까 갯벌과 같은 해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파도가 세면은 미세한 입자, 갯벌같이 미세한 입자는 흙탕물이 돼서 바다에 흡수가 돼가지고 먼 바다로 제거가 되고 좀 굵은 모래알이나 자갈 같은 건 뱅글뱅글 돌아서 그 자리에 퇴적이 되겠죠. 입자가 작은 애들은 물에 떠서 먼 바다로 제거하다 보니까 입자가 작은 애들은 동해는 별로 없고 모래나 자갈로 주로 되어 있겠죠. 모래나 자갈이나 뭐 이렇게 암석 이런 식으로 암석해안, 모래해안 이런 것들이고 서해는 주로 갯벌해안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래해안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파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 바람의 작용이 활발해서 그렇다. 그런 지형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는데 동해는 이게 사주, 사빈, 석호, 해시계 이런 것들은 이제 암석해안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모래가 쌓인 것들이 되겠죠. 사자는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석호는 이제 이렇게 사주가 만을 막아서 호수가 만들어지면 석호가 되겠죠. 그래서 동해안에는 이런 지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황해안으로 가게 되면 황해안에는 동해안에 비해서 해안선이 많이 다르죠. 훨씬 더 황해안에는 복잡한 해안선, 동해안이 단조로운 데 비해서 서해는 복잡하다. 그런 해안을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왜 황해는 복잡하냐? 그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죠. 주 원인은 서해가 후빙기 때 빙하가 끝나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100m 이상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지가 폭삭 바다에 잠기겠죠. 침수됐다. 물에 잠겼다. 그런 뜻이죠. 가장 주범은 이렇게 침수해안이 되겠네요. 육지가 바다에 잠기게 되면 육지는 아까 차별 침식을 받아서 들쑥날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침식을 덜 받은 데들은 육지로 드러나고 침식을 많이 받아서 낮은 계곡이나 뭐 이렇게 낮은 데들은 바다에 잠기겠죠. 그래서 동해는 융기에서 바닷속의 지형이 드러나는 것이고 서해는 이렇게 후빙기 대수면에 올라와서 폭삭 잠겨버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맥의 방향도 우리나라가 있으면 태백산맥은 해안선하고 이렇게 평행하지만 여기서 뻗어나온 서해로 가는 이런 산맥들은 해안선하고 수직으로 만나죠. 산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침식을 덜 받게끔 단단한 데들이 침식을 덜 받은 것이니까 단단한 맥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이렇게 단단한 맥이 있다면 이렇게 해안선도 더 튀어나가고 단단한 데들은 침식을 덜 받아가지고 바다가 올라와서 잠기더라도 이런 산들은 침식을 덜 받아서 높은 산들은 섬이 되겠죠. 이렇게 쭉쭉 섬이 나오겠죠. 이렇게 단단한 맥을 따라서는. 그래서 서해는 이렇게 해안선하고 산맥의 방향이 수직으로 만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침수돼서 바다 해수면이 올라와서 잠겨서 복잡하다. 서해는 동해보다도 훨씬 수심이 낮겠죠. 서해나 남해는 동해보다 수심이 훨씬 낮아. 그래서 빙하기 때는 수심이 낮으니까 빙하기 때는 다 육지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서해나 남해나. 그 다음에 서해는 조차가 매우 크죠. 세계적이죠. 조차가 크게 되면은 갯벌이 발달되고 대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천지형에서 삼각주가 발달이 안 된다고 그랬죠. 삼각주가 발달이 안 된다. 조차가 크면 바닷물이 간조 때 빠지면서 흙이나 모래를 먼 바다로 제거하고 하천 주변에 깔아서 퇴적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도 잘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갯벌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조차가 크면 이제 배들도 바닷물이 쭉 빠지면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배가 바닷물이 싹 빠져버리면 땅에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러다가 보면 배 밑이 뾰족하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큰 배들은 이렇게 바닷물이 간조 때 빠지게 되면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들어오고 6시간 간격으로 2번씩 나가고 할 때마다 배들이 들락날락 뭐 하나 선적이나 하역할 때 항구에 제대로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을 갖춰야 인천은 이제 이건 정리해두죠. 관문식 독이라고 하죠. 관문을 만들어서 만든 게 인천이 되겠고 뜬다리는 주로 이제 군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데 뜬다리는 군산, 뜬다리 부두, 관문식 독은 인천 이렇게 하나 정리해두죠. 인천항은 인천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항구가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방조제를 쌓아서 여기다 관문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는 배가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배가 나가고 바닷물이 간조 때는 여기 수문을 막아서 바닷물이 밖으로 못 빠지게 하면 배들이 여기에 정박해 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밀가루를 싣고 오면 여기서 밀가루를 육지로 이렇게 하역하게 되면 막 한 달씩 2달씩 하역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가다 놔야 큰 배가 정박해 있을 수 있겠죠. 항구에. 그 다음에 군산에 가보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뜬다리 부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될까요? 다시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리죠. 이렇게 하다가 뭐 고무로 타이어를 뭐 대든 뭐로 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바다에 의해서 위로 떠서 다리가 올라오고, 바닷물이 간조대 빠지면 다리가 내려가고, 여기에 뭐 고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빠져도 여기에 배가 이렇게 정박할 수 있겠고, 바닷물이 차면은 배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정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다리가 바닷물이 빠지면 내려가고, 바닷물이 올라오면 만조대는 다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물에 떠 있는 다리, 그것을 뜬다리 부두다. 군산 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군산, 그 다음에 인천은 아예 항구에 바닷물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방조제를 쌓은 다음에 배가 들락날락한 관문만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관문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천같이 주요한 항구는 이렇게 했겠네요. 또 인천은 조차도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작용. 해안지형은 이제 바닷가에 지형이 뭔가가 모래나 뻘이 퇴적될 수도 있겠고, 뭔가 깎여서 침식될 수도 있겠죠. 지형은 이제 퇴적과 침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은 누구냐? 뭐 바닷가에 일단 파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을 조류. 그 다음에 파도가 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걸 연안류. 그 다음에 바람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 같은 걸 날려서 육지에 가서 쌓아놓으면 뭐 사고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깎든지 쌓든지, 그래서 지형은 침식된 지형이냐 퇴적된 지형이냐로 나뉘고, 힘은 파도가 그랬느냐 조류가 그랬느냐 바람이 그랬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형의 형성작용을 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를 볼까요? 해시계를 본다면 이 식구는 파랑이 그랬겠죠. 파랑이 바위를 깎아서 절벽을 만든 것이 되겠죠. 그러면 파랑이 침식을 한 친구가 되겠고, 뭐 사빈 같은 친구는 백사장을 사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랑이 퇴적을 한 것이 되겠죠. 퇴적. 해시계는 파랑이 침식. 그 다음에 조류가 만든 거, 이제 서해안의 갯벌 같은 것은 조류가 퇴적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뭐 사구 같은 경우에는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죠. 사빈에 있는 모래를 바람이 갖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사구가 되겠죠. 바람에 의해서 퇴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안 침식 지형으로 가게 되면, 해안 침식 지형은 자, 바닷가에서 침식되는 지형. 자, 바다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를 곳이라고 하고, 쑥 들어간 쪽을 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라면, 이렇게 육지라고 한다면 톡 튀어나온 쪽을 곳. 이쪽에서는 그쪽에서는 파랑이 무엇으로 오는지 이건 꼭 하나 정리해 둘까요? 파랑이 집중되는 곳. 파도가 그리 모인다 그런 얘기죠. 파도가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파도가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다가 만 쪽에서는, 여기는 육지가 있고 만 쪽에는 육지가 없기 때문에 만 쪽으로 파도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만 쪽에서는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이 직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도의 힘은 이렇게 수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오던 파도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수직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는 만 쪽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분산이 되고, 이쪽에서는 파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쪽에는 파랑이 집중된다. 파도가 집중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랑의 침식작용이 잘 일어나는 데를 곳. 그래서 그쪽에서는 쑥 튀어나온 그쪽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만 쪽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적게 와서 이쪽에서는 퇴적이 되고.
이쪽에서는 파도가 세니까 침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암석해안에 가볼까요? 자, 암석해안은 뭐 해안가에 돌로 되어 있는 데가 암석해안이 되겠네요. 암석해안에 가게 되면 파식대와 해식에 파도가 현재 침식하고 있는 지대, 해식에는 바닷가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는 벼랑애, 절벽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절벽이 된 곳은 해식에, 파도가 조금 더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여기까지 와서 침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침식하고 있는 지대, 이것을 파식대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파식대, 해식에 가장 암석해안에서 두 개로 나눠지죠. 절벽이냐 경사가 평탄한 데냐, 평탄하다고 해도 되고 완경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월이 오래 지나다가 보면 이제 파도가 여기를 다 깎아버리겠죠. 다 침식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자꾸 깎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파도가 여기서 자꾸 깎아서 들어가면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해식동굴. 여기서 우리가 동하고 굴은 같은 뜻이죠. 빌동, 빌굴. 그래서 둘이 하나만 쓸 때는 동굴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하나만 써도 원래 동굴이죠. 둘 다 빈 거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해식동굴보다는 해식동,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혼자만 있을 때는 주로 굴이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뭐 굴이나 동굴이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하나만 했을 때는 외로우니까 두 개 붙여서 동굴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씨아치는 이제 씨아치, 씨스택은 뒤에 가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해안당구. 해안당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땅이 융기할 때 만들어진다. 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당구다. 하천 옆에 있으면 하안당구, 바닷가에 있으면 해안당구. 둘 다 집안이 융기할 때 만들어진다. 바닷가나 강가에 가보면 자꾸 돌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갈아져서 둥근 자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집안이 평탄하기 때문에 농경지나 취락, 도로 이런 것으로 이용한다. 하안당구나 해안당구나 다 이용이나 만들어진 원인이 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봐두고,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해안지형을 모식도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보면은 우리가 뭘 배웠나요? 해안당구 배웠죠. 해안당구는 해안당구, 하안당구처럼 바다보다 높은데 평탄한데 해안당구다 이렇게 했고요. 해식동굴 배웠죠. 파도가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동굴이 된다. 그 다음에 해식절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고 해식 뭐라고 배우죠? 애라고 배웠죠. 해식애. 해식대지. 대지도 지형이 어느 정도 평탄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식대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사주, 석호, 사빈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배우기로 하죠. 자, 여기가 격포의 채석강이 되겠는데요. 격포의 채석강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평탄한데 여기가 바다고 평탄한 데가 파식대, 절벽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해식애. 격포는 서해는 이렇게 암석해안이 없죠. 동해가 파도가 세니까 서해는 갯벌해안이 많은데 격포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파도가 세죠. 우리가 이렇게 고신 곳에서는 격포도 변산 반도
서해안에서 좀 튀어나온 데이기 때문에 파도가 세니까 이런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죠. 그렇지만 암석해안은 동해가 많고 서해에는 발달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해가 더 많다. 격보 쪽에는 서해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안 퇴적 지형은 시간이 거의 40분이 넘어가니까 조금만 더 하죠. 자, 해안 퇴적 지형을 가게 되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모래해안과 갯벌해안. 주로 동해에서는 모래해안이 많고 서해같이 파도가 잔잔한 데서는 갯벌해안이 많고, 동해에서는 이제 파도가 세고 그러면 입자가 작은 밀입질들, 진흙과 같은 친구들은 잘 퇴적이 안 되고 먼 바다로 바다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제거가 되고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모래해안은 주로 동해안에 많고 서해안도 이제 톡 튀어나온 데들, 반도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모래해안이 나타나겠죠. 서해안도. 근데 서해안에는 그래도 갯벌해안이 훨씬 많겠네요. 자, 모래해안에는 누가 만드냐? 모래해안을 만드는 친구가 주로 이제 파랑이 만들겠죠. 파랑이 퇴적돼 가지고 모래를 파랑이 쌓아서 만든 게 주로 모래해안이다. 연안에 해류가 흐른다면 연안 해류도 일을 하겠죠. 그래서 동해안에 가보면 이렇게 쑥 들어간 만 쪽은 톡 튀어나온 그쪽은 파랑이 집중돼서 침식이 잘 된다 했고, 만 쪽은 쑥 들어간 만 쪽은 만이라고 하면 이 만 쪽에는 파도가 파랑이 분산되기 때문에 파랑의 작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모래가 이렇게 퇴적이 되겠고, 이쪽에서는 침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동해안에 가보면 만 쪽에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모래해안이다. 모래해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사빈이 되겠네요. 사빈. 모래사자, 물가빈자. 우리는 백사장이다. 그냥 비치라고 해도 되겠는데 해수욕장을 비치라고 그러죠. 샌드 비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친구. 작년에 한국지리 배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자기 맨날 혼자만 공부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사빈이 나왔는데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했더니 선생님한테 시비를 걸은 것이 나오는데,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목욕을 하지 이 백사장에 와가지고 수영을 어떻게 하냐, 이게 왜 해수욕장이냐, 다 합쳐서 우리는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백사장이나 그 바다까지 다 합쳐서 해수욕장이라고 하지, 물속만 해수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갈 때 이 백사장에 가서 축구해도 해수욕장 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모래 위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말이 안 되죠. 지도상에 보더라도 이렇게 다 백사장의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하여튼 사빈, 해수욕장으로 이용하는 백사장을 사빈, 빈자가 물가빈.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데를 사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책에다도 잘 정리하고, 내가 코로나가 거의 한국에서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워낙 심각하니까 쉽게 개학이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만 말고 끝나지 말고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집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